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이어서 2부입니다. 2부. 네,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날 한 번 해놓고 금요일과 월요일 이렇게 따로 내는데 이번은 어차피 이제 총선 전에는 다시 방송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어서 아마도 같은 날 보시게 아침 저녁으로 본다든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보엽 기자도 그냥 가는 걸로. 닭도 안 사왔고. 이 편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닭 배틀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안철수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혹은 뭐 등장할 것이다. 등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막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고. 승부가 갈린 거는 이제 그 인재근 후보한테 그렇죠.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송호창 지지! 보냈다. 그러면 실제로 보낸 건 아니었지만, 네. 실제로 보낸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강당에 나타나서 강당 간접 정치를 시작했죠. 그럼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뭔가 메시지가 있건 하겠죠. 또 걸어야 되나? 뭘 더 이상 걸 거 없는데 뭘. 승부는 났고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닭과 함께 왔으면 마음이 가볍지. 닭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닭 배틀에 패배한 관계로 맨날 민주당 가면 뭐해? 그러게요. 이제 이번에는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책 소개도 해야 되는데요. 뭐야? 책 좀 들어주세요. 이 책, 책을 책을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아주 좋은 책이던데 보니까. 뭐야 이게? 1억으로 평생 월급 만드는 원룸 상가주택 투자법. 별로 안 좋은. 지금 한겨레하고 안 맞잖아. 책 소개가 없는데. 아니 이제 책을 흔드세요 그냥. 아니 돈 버는 방법을 갖다 그렇죠. 기술한 책이에요. 내가 아까 제목만 쫙 봤거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내가 안 맞아. 찾았다. 평생 돈만 모으다 가난하게 죽을 것인가? 평범한 40살 아빠를 위한 부의 철학 정리.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모을지 목표로 두지 말고 지속 가능한 월 수익을 목표로 둬야 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치관, 철학,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1억으로 평생 월급 만드는 원룸 상가주택 투자법. 1억이 없어. 철학과 가치관의 중요하다 해놓고 전부 다 부동산 투자법이야.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를 용감한 출판사 길벗에서 협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저런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 관심 있으면 한겨레하고 특별히 맞진 않네요. 네. 하지만 협찬이 들어오면 저는 다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나라당 얘기를 하려고. 새누리당. 저는 한나라당입니다. 기호 20번입니다. 한나라당 얘기를 하려고 서영석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네. 한나라당 얘기는 다시 또 한번 김용민으로 한번 해볼까요? 또 입당시킬까요? 한나라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겠죠. 네. 근데 이제 한나라당 하니까 좀 생각나는 얘기인데 그것도 먼저 하죠. 이번에 실수로 한나라당이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사실 관심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정당 투표 용지를 보면은 1번이 새누리당이고 20번이 맨 마지막입니다. 20번이 한나라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컷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본 이제 일부 노인 계층에서는 왜 한나라당이 맨 밑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답니다. 제법 있어요. 제법. 네. 우리가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헷갈려서 지지하는 그 이제 퍼센티지가 사실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뭐 새누리당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같은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불만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표출이 되면은 전 사실 그게 3%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3%를 득표를 하면은 비례대표 한 명이 됩니다. 거기 1번 총재가 이태희라는 분이에요. 네. 이태희 총재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희한한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만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그럴 경우 네.
저희 김용민을 거기로 입당시키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그렇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죠. 근데 그게 딱히 희한한 현상은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 어떤 선거에서든 정권 심판의 형식이 되면은 선거 몇 달 앞두고 완전히 그 바닥을 치다가 실제 선거에 가면은 점점 살아나는 그런 걸 보여왔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빌미로 최근에 이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시사대지였고 그런 셈이죠. 시사대지에 대한 얘기 제가 앞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거예요. 용민이가 어떻게 입을 열 것인가. 우리 김용민 후보가 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핵폭탄인 것 같다. 오히려 네. 저는 뭐 거꾸로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3시인가요? 3시에 그 김용민 후보 사무실에 의회연합이 큰 도움이 됐어요. 예.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역풍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인네들 있죠. 예. 그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난입을 해서 그 여직원에게 아주 그냥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번지고 있고 뭐 이것도 결국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조중동이 그야말로 후원무치하게 일면 사설, 이면 삼면을 가리지 않고 해왔던 대선 후보만 누릴 수 있었던 아니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한번 당해봐서 잘 알아요. 관심도. 하지만 이런 전면적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김용민 평생 다시 받아보지 다시는 받아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이 정도는 못 받아요. 무슨 짓을 해도.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최고조에 달했던 말하자면은 그 새누리당의 유리함이 지금부터는 다시 꺾어지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있습니다.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제 장점이 대단히 냉정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태 파악이 빠르고 냉정하다는 건데 이게 악재는 명백한 악재죠. 전체 야권의 악재긴 한데 이런 면이 있어요. 김용민이 유지해왔던 그 욕설 돼지의 프레임이 하나 있어. 일단 처음부터 김용민 등장하자마자 욕설 50회 55회라고 썼던 것 같아요. 50회라고 썼는데 우리가 세보니까 55회야. 아, 고쳤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 프레임에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걸로 뭐 항상 그래왔는데 실패했는데 근데 이걸 찾아낸 거죠. 그거는 저는 조중동이나 혹은 김용민의 반대 후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거기 새누리당 후보는 누굽니까? 노원구청장 출신. 예. 노원구청장 출신의 어, 지역에서만 좀 알려진 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용민은 이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래서 그 지역구 단위나 혹은 중앙당에서조차 사실은 단위에서는 찾기 어렵다. 왜냐면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안 나오니까. 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프레임을 이제 김용민 막말 후보로 이제 처음에 잡아가서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 이슈, 그러니까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얘기야? 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지금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걸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전면전을 편 거죠. KBS 9시 뉴스가 김용민의 발언을 톱이었나요? 네, 낸다는 게 9시 뉴스가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 음성도 막 내고. 당연한 거죠. 근데 KBS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그 언론 장악을 해온 건데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용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보내고 뉴스도 보내고 민주당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나들곰수사를 지지하거나 듣는 사람들조차 이제 같이 주저앉히고 막 좋죠. 민주당도 고록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프레임을 딱 잡아가지고 치고 들어왔는데 이 이슈에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이슈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아니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이슈예요. 새로운 사실이 끊임없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각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의 각도거든요. 계속 때려대면 근데 이거보다 더 섹시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때려요. 이거를 끝까지 때릴 거예요. 까니가 또 까는 거죠. 네, 또 까고 또 까니가 까고 또 또 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픕니다. 하다가 이제 방법을 어버이연합도 동원시키고 계속 논란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가지고 있는 중간 계층의 혐오감을 자극하여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나올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성공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네. 맨 먼저 반응은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할 이유를 여전히 지지할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를 제공해주는 매체가 없어요. 아무도. 여성폭력 프레임으로 그냥 다 진보 매체고 뭐고 다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프레임으로 누군가가 이건 다른 얘기다 좀 여성폭력이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해 야유하는 것에 그 방식의 천막함이라든가 그런 문제고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지만 그걸 넘어서고 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럼 뭘 찾게 되냐면 니네는 안 그랬을 찾게 돼요. 응? 지금 이미 그 단계로 거의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니네는 안 그랬을을 아무도 논리를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장 본질적인 그 정서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찾게 돼. 예를 들어서 무슨 관타나무 사진을 막 찾고 그리고 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옛날에 했던 뭡니까 뭐 무슨 연극 환생경제. 환생연극 거기 보면 무슨 막 성기에 대한 대통령 성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노무현 대통령 성기에 대한 표현 막 등장하거든요. 유사해 수위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아니고 여기는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박근혜가 보고 있었어. 박수 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렇게 계속 때리면 2, 3일 더 진행되면 어차피 여권의 표는 다 직결했어요. 여기서 이제 코와 지지층이 반발하는 정서적 반발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간에 있는 투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누구 한쪽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던 사람이 에이 모르겠다고 안 가는 거.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안철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노원갑 좀. 아니, 그 양반이 일로 온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 김영민이 당선되냐 아니냐에 관심보다 전체 판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요. 김영민조차. 이상한 후보인 거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판도에 악영향을 미쳐서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든 판도에 위한 영향을 주려고 온 건데, 그래서 애가 지금 기절 상태에 있는 거죠. 기절 상태에 있는 불쌍한 상태가 돼 있어요. 오늘 아예 선거운동을 못했나요? 요새 하다는 오늘은 못해줘.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너는 해라. 너는 그냥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을 하든 말든 끝까지 가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를 더 결집시킬 수 있으면 역할을 다 하는 거다. 이건데 그거는 저의 생각인 것이고 본인은 당장 부딪히니까 어버이연합이고 뭐고 막 부딪히니까 괴롭죠.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긴 한데 그 일반적인 지지자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응집 효과를 만드는 면이 있어요. 정서적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야 정치가 역시 이쪽 저쪽 다 똑같구나. 그 마음은 품격 있는
아니, 똑같지는 않아요. 저쪽 당은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추행을 해버린다니까. 실제로 몸으로 실천한 분이 여러 분 계셨었죠. 그 응집 효과.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어쨌든 이렇게 중간층에서 이쪽도 저쪽도 다 별반 비슷해서 내가 또다시 투표 이번에 안 할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지금 현재 유일한 옵션은 안철수 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액션을 한번 해야 크게 해야 하는 거죠. 난 한다고 본다. 안 한다고 본다고 다 걸면은 질 거기 때문에 안 걸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네. 역시 이제 한국 정치는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 같은 분이 이제 나와주면은 뭐 효과가 있다고 저도 봐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철수 원장이 설사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하겠지만은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 사태가 말하자면은 야권에게 계속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말을 고비로 결국은 이제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저는 이제 10년 전에 그 유사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인터넷 환경과 지금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그때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언론 권력 집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시하는 방송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인터넷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팟캐스트 방송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낙곰수도 있고 그리고 김영민도 있죠 우리에게는. 네. 민주. 네. 그 모르세요. 그리고 모르시는구나. 김영민이 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긴 해요. 김영민이 옷을 홀딱 벗고 민주, 진보 승리 해가지고 이 한명수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기왕이면 좀 빨개먹고. 그렇죠. 우리를 지지하라고 말하는 순간 민주당하고 꼬르박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이제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이 그야말로 과거 10년 전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조중동을 물질로 씹다라고 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매우 못 미쳤던 상황에서 지금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능가하는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총수가 이 전반부 녹음하는 것을 바깥에서 이제 잠깐 봤는데 그 보면서 느낀 것이 이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김용민 후보가 했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어디서 다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트위터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전파를 시키고 해가지고 제가 보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최저점을 지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마침 그러한 때에 우리 호퍼 영원한 도우미 어머니가이 또 그런 그 말하자면 난입에서 쌍욕을 하는 그 아주 입에 담기 어려워요. 김용민 발언보다도 훨씬 더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화를 받자마자 네. 큰일 났다고 지금 어버이연합이 들이닥쳤다고 하는 순간 뭐가 큰일 났냐 큰 축복이다 이 새끼. 바로 그 얘기예요. 정말. 근데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야권의 들미를 잡아가지고 마구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서 역풍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그 유사한 그 패턴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그 야권이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매우 비관하는 것과는 달리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 안철수 원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점을 찍어주는.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주말까지는 그러니까 그 추세와 방향성을 저도 예상을 하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뭐 나는 꼼수다 혹은 SNS 개인 단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론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설득되고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만 주면.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좀 둔감하면서도 뉴스에 뜨는 사진 한 장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투표장에 나와야 돼. 생업에 바쁜.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그 SNS나 뭐 팟캐스트나 뭐 우리의 그걸로는 안 된다. 그 지점이 비어 있는데 그건 만약에 문재인 이사장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딱 적합한 격조 있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지역이 묶였으니 안철수 원장밖에 남지 원장님하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이제 원장님 이제 연락 좀 주세요. 어제 그제 이제 광주, 대구를 가서 이제 각각 강연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안철수 원장이 과거에 해왔던 그런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 이미 예상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그때 얘기하면 만약에 다 걸라고 했으면 어디 거셨을 것 같아요? 그건 얘기할 수 없죠. 당연히 얘기를 하면은 뭐 결과를 알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과거에도 그 박원순 시장 선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안철수 원장의 가치관과 괴를 같이 하는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참 그 인재근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굉장히 기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제 강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우리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맞습니다. 트위터, 뭐 페이스북, 뉴스 매체 모든 것들이 움직이려면 뭔가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인물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인물로 안철수 원장이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뭔가 발언을 하고, 특히 이제 해남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거치라든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것으로 나갔지만은 지금 당장 선거 해남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쉽게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강연 내용들이 좀 밋밋해서 그 갔던 이제 저도 광주, 대구 다 갔다 왔는데 기자들이 현장에서 뭐 사실 답을 잘 안 해주시지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인간 인사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 선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메시지는 안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게 과연 이제 지금 안 원장에게 주문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그 정도로 안 되죠. 봐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 정도로 안 되죠.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철수 원장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겠죠. 정말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도 야권이 여전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발언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밋밋한 상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물어본다면 그건 이제 김어준 총수 전문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알겠어요. 네, 그죠? 뭔가요? 안 가르쳐 주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만약에 실제 있다면 전 영향이 미쳐진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당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2.6 재보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실제 방송 3사 여론조사도 거의 결과와는 15%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약간 양상은 다른 면이 있긴 하면서도 또 똑같은 면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면은 제가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대표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랜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과연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여기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못 맞췄단 말이에요. 못 맞춘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거는 10% 20% 막 차이 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미가 없어. 그거는 동네 사람들 몇 명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이제 그 이유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흔히 말했던 야당 지지를 말하기 어렵다. 이런 정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응답률 문제도 그렇죠. 있고. 집 전화를 쓰는 제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릴 때 보통 이제 오전에 시작해요. 오전에. 근데 그 오전에 응답률도 낮은 데다가 오전에
10시에 전화를 받아서 응답을 할 20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1000명을 하는데 자기들은 몇백 명, 몇십 명이라고 하지만 5명이 받았을 수 있어요. 3명이나. 근데 3명이나 5명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낸다고요. 근데 그 3명이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그날 여당 지지가 많은 혹은 거꾸로 야당 지지가 많은 그러면 과잉 대표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곱하는 과정에서 그 3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낮은데 또 그 응답률 낮은 사람들 가운데 집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낮은데 그 낮은 숫자 중에 20대가 응답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나머지 전체에 미치는 지지율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과학을 빙자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추세와 흐름 이걸 읽는 건 좋지만 이게 당락의 문제 전망의 문제로 들어가면 틀릴 수 있다는 거고 제가 ARS는 진짜 안 믿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벌써 아는 기자는 웃잖아요. 집에서 초등학교 아들이 전화를 딱 받더니 엄마 우리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전화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전화기에서 선생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 직업 때문에 시사에 강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여튼 그래서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진짜 믿을 게 못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김용민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15%에서 20% 가까이 집니다.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하면 10%를 이겨요.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1.5%가 져요. 어떤 방식은 2%를 이겨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똑같아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언론 지상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사실은 어디를 믿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조차.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공표기관 여론조사 금지 기간 전에 했던 조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 인용되는 것이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실력 문제는 차치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야당이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도 이런 조사는 많이 하겠지만은 발표를 못 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과거 11.6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결코 수치적으로도 야당이 매우 불리한 상황만 아닌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김용민 후보에 대한 사건은 뭐 우리 기본총수도 마찬가지고 당사자 격이니까 그리고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떠들고는 있지만은 저는 결국은 4.11 총선이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는 아니죠. 결국은 이명박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라는 점을 극급으로 성장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언론의 노출 빈도라든가 네, 뭐 그런 걸 보면 마치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 어버이연합은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어버이연합은 대선 후보급 최소한 서울시장 정도 나와야지 지역구 후보에 안 갑니다. 어버이연합은 절대. 그래서 과거에도 항상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마지막에 야당이 역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결국 사람들이 이런 현재 이슈에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할 때는 과연 이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평균적인 수준이 저는 거기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 저도 야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보는데 결국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김용민이 당선되냐 낙선되느냐는 맞추기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할까요? 네.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미리 선점해야지. 저는 제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점한 거예요. 왜 박수를 치시죠?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제가 않으시나요? 보기엔 부적절한 체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용민을 잘 알잖아요. 되게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되게 이거 김범 기자도 아실 텐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여린. 그러니까 지가 지 발언을 듣고 놀랬던 것은 진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방송 같은 걸 대본 플레이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대본이 있고 생방송이고 그게 충분히 숙지가 안 됐으면 그 대본을 따라가요. 실제 따라가는데 그래 놨고 나서 후회하죠. 자기가 말한 걸 자기 귀로 듣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근데 김용민이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 하여튼 사람이 무너졌어요. 한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못 견뎌하는 성격인데 지가 한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자기 지역구 혹은 정봉주 민주당 나는 꼼수다 지지자 야권 모두 다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기니까. 그럼 사람이 무너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야. 밤새도록. 울었어요? 물론 내가 때렸지. 맞고 울었어요? 울지 말라고. 야, 이 돼지 새끼야! 울지 마!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점점 투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건 잘못했던 거 맞는데 자기가 8년 전에 했던 그 맥락도 있는데 그게 그 표현이 천박하고 과했다는 거 다 인정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맥이에요. 내가 이 총선 전체가 4년 동안 각하가 해온 일 그리고 4년 동안 한나라당이 해온 일 그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4대강 하나만 자기는 4대강이 제일 열받는 사안이에요. 자기 국민한테는. 근데 그거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선거냐 이게 거기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혼자서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점점점 가기 시작해서 점점점 다시 투지가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니 이제 조정동의 보도만을 보면은 어제 오늘까지는 실제로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였었죠. 네, 그런데 심판됐어요. 조정동에 의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씨가 해온 여러 가지 이 지난 4년 동안의 C로 갔군요. 이제. 리스트. 이명박 씨가 해왔던 사실 난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국민이 뽑았으니까 할 수 없이 칭호를 붙여주는 건데 여하튼 이명박 씨가 해왔던 그런 수많은 악행들을 김용민만으로 가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여기 이제 덮어보려고 바르고 있죠. 그렇게 가름 되겠네요. 김용민 심판은 노원갑 주민들에게 맡기고 이명박 심판은 나머지 국민들이 하고. 좋은 워딩이고요. 그 워딩을 혼자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워딩이고요. 네. 그리고 진짜로 그런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하는 건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팀에서도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견기가 부족하다. 어떨 때 독하게 뚫고 나가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마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낙홈스 할 때는 야이 돼지야라고 얘기하기 힘들걸요.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낙선되고 나면 걔가 또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이 있긴 하겠으나 그런 정치인으로 만들어지는 초단기 혹독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죠. 속성 과정이 있죠. 초단기 어마어마한 혹독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조정동이나 그리고 우리 이명박 씨가 보낸 사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양대 방송사 KBS, MBC 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가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사실 민간인 사찰 문제 이것은 결국은 4.11 총선의 최대의 이슈이자 국민들이 여야를 판가름하는 저는 그 기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이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저게 중요한 걸 뺐네. 희한하게 잘 팔린다면서요. 불 거야? 아니 불까요? 안 해도 되죠. 참 야당 부반장으로서 이 총선 전망을 마지막으로 내놓고 끝을 해야죠. 싫어요. 그거는 하고 끝내야죠.
빨리 들어가시죠. 퉁쳐서 야당이 이기냐 여당이 이기냐. 야권이 이깁니다. 야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총수 때문인지 수압방 그걸 막는 건 김용민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온 그 3만 원짜리 명품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방 녹과 염소 제거는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요. 다음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입니다. 주문 전화 080-667-4949. 김용민이 훨씬 잘해. 한겨레 TV 메인 배너 잘해요. skcares.com에서 주문하시고 여러분의 성대모사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꼭 투표하시고 이게 이제 선거 전에 마지막 방송인데 투표를 하셔야 돼요. 세대별 투표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요 60대와 20대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60%대 30%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강남의 말하자면은 그 여당 독식을 낳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뭐 저희들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이제 40 이상은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닌가? 근데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한 표를 찍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혹은 자기 미래에 매우 크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지금 자각에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했을 때 투표율이 60%를 넘었고요. 네. 2008년 민주당이 지고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을 한나라당이 153석이었습니다. 때, 그때가 그때 투표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46.9%였습니다. 예. 결국 그 투표율 차이가 우리나라의 권력 지형을 바꾼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전문가들은 55%를 넘어서면 야당이 이긴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는 60%가 넘어서 야권이 새누리당을 아주 밟아서 그리고 사실 이 민간인 사찰은 탄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좀 오기를 그야말로 그 일반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상하네. 되게 다 조심하세요. 자, 그럼 투표를 꼭 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